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 가을부터 올해까지 주식시장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주식이라면 지긋지긋하다는 생각도 들 만큼 참 지루하고 계속 하락하는 장세였는데요. 지금도 물론 미국의 긴축 우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금융시장이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변화도 생기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또 대선이 마무리되고 차기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새롭게 반영되고 있기도 해서요.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런저런 시장의 변화 조짐들,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터키는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소위 짝퉁 위조품을 사러 터키로 가는 바이어들이 늘고 있답니다. 위조품은 정품보다 싸게 거래되기는 하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공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위조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더 많이 남는 장사라서 이 산업이 조직적으로 커지고 있다는데요.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저런 나라 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주식시장에는 여전히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변곡점이 생기고 있다는 조짐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뭐 시장 분위기는 그리 썩 좋지는 않은데 네. 간밤에 미국의 인플레 지표가 나오는 게 좀 신경 쓰였나 봐요. 나쁘게 나온 건 아닙니까? 안 좋은 거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에 오늘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시작되는 모양이군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게 워낙 좀 과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네. 빠진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한 6% 빠지니까 지수가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들은 많이 오르는 시장입니다. 예. 오히려 그래서 뭐 시장이 이렇게 부정적이다 볼 수 없고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예. 아주 착시하지 않으셨으면 당분간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부진할 것 같은데 지수보다는 흔히 그래서 숲보다 나무를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되는 예. 그런 날입니까? 예. 새로 편입되는데 내린다는 건 우려한 대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좀 비쌌잖아요. 그랬다면 어제 그제 뭐 계속 비슷하게 가격이 결제일이 반영이 됐을 텐데. 어제부터 그랬으니까 이제 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피 200에 들어오면서 알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요즘 뭔가 변화의 네.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그 얘기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고민의 출발점이 어딜까? 그러니까 예. 제가 작년에는 그래도 손에 잡히는 경제 기자님 만나 뵈러 왔을 때 주식시장 물어보면 현금 비중 늘리십시오 이 말을 했는데 예. 작년에는 굉장히 이제 정책의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불확실했거든요. 예. 보통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이 연초에 이제 좀 부진했지만 우크라이나가 툭 터진 거예요. 예.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결국 이게 언제 좀 인계 수준에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유가가 좀 슈팅이 나와야 좀 바닥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있었고 원달러도 좀 여기서 1200, 340만 가져야 좀 의미 있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었고 일단 바닥 보고 패닉이 나온 다음에 그렇죠. 이게 어디서 패닉이 나오냐가 중요했는데 예. 여하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주 가끔 외부 변수가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좀 그런 때예요. 하방 리스크가 이제 없는 건 아니에요. 제한적이라는 의미죠. 이만큼 내렸으면 이만큼 그쵸. 충격 받았으면 뭐 더 충격 얼마나 있겠나? 예, 그런 생각입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희가 2주 전부터 이제 긍정적으로 좀 의견을 바꾸니까 예. 아니 왜 3,000 이상일 때는 그렇게 좀 그러시더니 이제 와서 그러냐는데 지금부터는 설령 2,500을 간들 내가 이 지수 때는 언제나 회복되는 거죠. 예. 여기서는 철저히 나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유가로 돌아가면 예. 우리가 시장에서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3월 2일 날 오펙 플러스가 열렸는데 예. 근데 깜짝 놀란 거죠.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런 게 막 악화되고 있는데 아무 조치가 없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증산에 대한 조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동 3개국이 예. 현재 러시아 수출 물량의 반 정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굳이 늘리지 않겠다. 증산 안 하겠다. 그리고 이유를 여러 가지 달아요. 뭐 여전히 공급이 좀 지나면 더 많아진다. 하지만 미국을 못 믿는 거예요. 미국을 못 믿었거든요. 미국을 못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도 미국이 이렇게 막아주지 않고 러시아 같은 거 다 수출하게끔 허용해줬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도.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로 봤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미국이 굉장히 더 강한 조치를 취하면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젠가에 그제요 주식시장이 좀 글로벌하게 반등을 했던 이유는 UAE에 있는 사람 그 장관이 이제 좀 증산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유가 때문에
코스트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더 커졌었고 통화 정책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고 예. 유가가 올라오니 코스트가 올라오니 기업들 이익도 줄어들 거고 우리의 무역 적자도 늘어날 거야. 이게 우리 우려의 근원이라 본다면 예. 유가가 좀 여기서 추가 슈팅은 제한적이라 보는 순간 어쩌면 좀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좀 벗어나야 주식시장은 좀 예. 돌아서거든요. 예. 근데 그런 징후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지 않을 거라는 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도 이제 증산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다. 올라오니까 서로들 고민하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세계가 좀 블록화됐잖아요. 이제 블록화돼서 이 블록화가 좀 고착화되면 중동산국은 러시아 석유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도 수출이 안 되게 되면 자기들이 물량을 늘려도 되잖아요. 러시아 석유가 수출이 안 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뭐 심지어 최근에 미국에서 베네수엘라까지 방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시설이 다 낙후돼 가지고 다시 네.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베네수엘라 여하튼 석유는. 예. 이게 유가가 뭐 200불 간다부터 해서 온갖 우리 두려운 얘기가 나오지만 올라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는 거죠. 물론 이거 직격탄을 받고 있는 유럽은 좀 불안불안하지만 네. 떨어져 있는 나라들은 뭐 그렇게 위험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석유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궁금한 건 6개월, 1년 뒤에 유가가 이 수준이 유지될 거냐. 이 질문을 던져서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아, 더 내릴 것 같으면 네. 유가가. 그럼 120불에서 200불 갈 확률보다는 예. 현재 120불에서 지금 100불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다시 80불 이 정도 갈 확률이 높다면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이런저런 대책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유가 현재 상황을 보면 예. 뭐 우리가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걸프 상국만 하더라도 당장 할 수가 있고 안 늘릴 뿐이고 불안하니까. 미국의 지금 예. 업체들도 에너지 업체들이 셰일. 바이든에 대해서 예. 굉장히 불만스러워하잖아요. 너 환경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풀어달라 이거죠. 예. 그러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유가는 그런저런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늘리고 안 늘리고 있는 그런 변수들까지 반영한 거라서. 그렇죠. 어떤 그런 지금까지는 유가를 좀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 산유국들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갖게끔한 행동들을 지난 몇 년간 해왔는데 예. 하여튼 이번에 하여튼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퇴양난인 것 같아서 결국은 테러를 열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과도 좀 미팅이 있고 제일 예. 웃겼던 거는 트럼프 시절 제재 이후에 처음으로 베네수엘라 방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쉽다 이거죠 미국도. 그렇죠. 왜냐하면 석유가.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대치 관계에 갈 것 같으니까 이제는 블록화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랄유를 갖다가 서방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 공급하겠죠. 뭐 그러겠죠. 자기 블록 안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블록이 채워지면서 그런 재편기에서 지금 올라온 현상이지 예, 예. 이게 뭐 조저히 공급할 수가 전혀 없어가지고 이 뭐 얘기를 하는 거. 또 특히 70년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하도 리퀘스트 하시가 궁금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당시를 봤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70년대 초에서 중반까지 유가가 예. 7배 올랐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때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자꾸 재현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흔히 필리스 곡선 있잖아요. 그냥 작동되지 않아가지고 그때 경제학에 좀 혁명이 났던 건데 고용도 안 좋아지고 실업률도 늘고 뭐 그러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요즘도 그런 걱정하죠. 근데 지금 고용 이렇게 안 되나요?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좀 그런 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촉발됐던 해고요. 재밌는 거는 1차 오일 쇼크 때는 그랬는데 2차 오일 쇼크 때가 79년에서 81년인데 그때가 우리 최규하 대통령이 막 중동 가서 외교하고 네, 네. 그 경제사회 보면 나올 때인데 그때도 유가가 한 3.6배 올랐는데 그때 주가 크게 변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스태그의 공포 온갖 얘기를 하지만 예. 제 생각에는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문제가 생긴 거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성장이 지금 막 고성장으로 이루어진 섹터들이 이렇게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뭐 물가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얘기하는 거는 지나치게 우려를 좀 과잉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나올 악재가 대부분 나온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군요. 나왔는데 이런 거죠.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가끔 외부 변수가 툭 나와서 예. 어떤 안 좋아질 가능성을 막 반영시킬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의견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여러 가지 매크로 이벤트를 다 덮어버렸거든요. 이제 네.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크로 이벤트의 예측이 불가능해져요. 매크로 이벤트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뭐
통화 정책이 어떨 거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숲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작년에는 제가 이제 뭐 각종 경제 지표들. 그렇죠. 작년에 오면 제가 나무 갖고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뭐 심하게 얘기하는 곳에서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얘기해봤자 뭐하냐. 전체적으로 숲이 지금 불타고 뭐 이런 구간인데 근데 네, 예. 이제는 이제 그 구간이 아니라 숲을 보지 말고 그냥 나무 하나 좀 괜찮은 게 어디냐. 근데 나무에 찾는 기준도 이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진다는 전망이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아졌다가 좀 좋아질 만한 것들. 예. 그 대표적인 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뭐 전기료 같은 게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피해를 봤던 기업들. 한전. 뭐 그런 것도 예가 될 수 있고. 예. 뭐 원전 때 하면 좀 효율화되겠죠. 또 하나 이제 누가 뭐래도 지금 뭐 이 기자님이랑 아마 내년쯤엔 여기 와서 주식 얘기 말고 어디 여행 가는 게 좋을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여행주, 뭐 호텔주, 또 면세점,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제 좀 더 활달했죠. 뭐 한번 걸려본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으니까, 아이 뭐 이제는 나 움직일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년간 45차례 거리 규제 강화가 있었어요. 예.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였으면 좋겠네요. 영원히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한번 2년간 일했는데. 뭐 다음 텀은 좀 있다 오겠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기업들이 있고 그 봐야 될 나무들이 있다면 그거에 집중하시면 시장 너무 이제는 숲을 너무 보시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는. 네. 지금까지는 제가 항상 오면 숲이 이러니 좀 조심하시고 현금 늘리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나무에 집중하시면 예. 뭐 시장이 뭐 출렁이는 거와 상관없이 버티고 들고 가도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 안 좋았던 업종부터 반등하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안 좋아서 계속 안 좋아지는 업종 말고요. 네. 안 좋았던 이유가 좀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서비스업들은 우리가 지난 재화 소비는 많았지만 서비스 소비는 없었잖아요. 예. 지금 실적은 아직 안 나오니까 안 좋아 보이겠지만 앞으로 이거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것들. 그게 대표적인 게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고 또한 아까 뭐 그런 공공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했던 간에 뭐 새로운 정부가 나왔는데 뭐 정부가 어떤 걸 한다고 해서 주식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네.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왔던 거는 굉장히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쪽에 표가 있기 때문이죠. 이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주 가치도 얘기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아마 뭐 이걸 그냥 뭐 이거는 누구의 수혜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이제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메인스트림이 되면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거라는 그런 그쵸. 예상이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물적 분할 때문에 화를 내시지만 예. 뭐 물적 분할로 상장 금지 이거는 화날 때 하는 얘기고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해서 상장 금지를 금지시켜버리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M&A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상장이 금지된 회사에 누가 출근을 그렇죠. 하겠어요? 근데 예. 이제 이런 건 가능하죠. 상장을 금지는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상장 금지하더라도 물적 분할 과정에서 신설법에 대한 의결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의결권이 없으니까 반대도 못 하고 혜택도 못 받고. 그때 최소한 원래 모회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회사가 물적 분할되는 순간 그 자회사는 이제 남의 회사처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모회사 예. 주주의 신주인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훼손을 일부 축소하는 거에 불과해요. 사실 자꾸 이런 논의를 하는데 저는 이런 논의의 핵심은 예. 법 개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를 많이 여야 둘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최소한 상법 개정해가지고 주식 매수 청권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돼요. 그거가 이제 논의가 된다는 건 되게 의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의는 되고 있거든요, 현재. 이번에 그럼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돼서 상장되던 거를 네. 앞으로는 그런 법을 바꾸면 그렇다면 마음에 안 드는 LG 화학 주주들의 주식은 LG 화학 회사가 사라. 엑시트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사라. 네? 그 돈 그게 제일 깔끔하죠. 그 돈 없으면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난 이제 어떤 H 기업 같은 경우 이제 회사를 어떤 그 사모펀드에 매각할 때 보면 증권거래법상의 안전장치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배주주 매각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 주주도 같이 항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의무 공개 매수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게 옛날에 77년에 그 도입했었죠 증권거래법에서. 회사를 팔 때는 지금은 대주주 주식만 사가면 경영권이 확보되니까 굳이 나머지 주주들 주식은 안 사는데 이게 엄청 문제가 많죠. 그러다 보니 그 소액 주주 지분은 언제 팔 방법이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대주주끼리는 얼마에 파는데 예.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77년에도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했었어요. 그래서 지분의 25% 이상 취득하려면 예. 하여튼 이거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IMF 터지니까 구조조정 해야 되니까 그때 또 이걸 폐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두 개의 법 정도는 갖춰지면, 예. 그러니까 저는 말하면 이런 게 갖춰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새 어떤 기업에 어떤 그 아래 기업 중에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예. 상장도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상장할 때 이걸 다 가치를 줘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면 그렇게 등등 바뀌면 주식 시장에도 우호적일 거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해요 이게. 그래서 요즘 주주 운동 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지만 네. 저는 뭐 물적 분할로 금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혜택을 좀 주자 그거는 별 의미 없다 보고요. 아예 하려면 주주들 하려면 허락을 법제죠. 받고 반대하는 주주들 주식은 사라. 근데 공교롭게도 정책 공약 봤더니 뭐 두 분 다 원래 이거 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합의해서 추진하면 될 일인데. 얘기 나온 김에 그게 오늘의 뭐 메인 주제는 아닙니다만 네. 만약 그렇게 하면 부담이 돼서 자금의 부담이 돼서 네. 그 나머지 반대하는 주주들 주식을 다 사주려면 네. 그것도 엄청 큰 돈인데.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시키려는 이유가 자금 조달을 좀 더 많이 해서 그 사업에 좀 투자를 해보겠다는 네. 뜻인데 그런 걸 못하게 되면 네.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투입돼야 되는 신규 사업은 이제 못하게 되는 건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첫 번째 내가 지분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받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그렇죠. 더 항상 트레이드 오프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야 음. 주식시장에 더 많은 장기 자금이 들어오겠죠. 음. 우리가 지난 2년간 많은 주주들이 실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공매도 금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이 컸는데 예. 하여튼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이 기자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노력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힘을 보탰으면 좋겠는데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 나온 김에 예. 차기 정부의 공약들을 쭉 보면 어떤 게 주식 시장에서 기대감을 좀 불러 일으키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보니까 예. 재건축 재개발이 앞으로는 그렇죠. 좀 더 활발해질 것 같으니까 건설회사 주식들 예. 괜찮을 것 같다. 이래서 뭐 반응도 하는 것 같고요. 뭐 저희도 그렇게 자료를 내고 있는데 예, 제가 이렇게 혹시 이거 말씀하신 대로 표를 정리해 왔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예, 뭐 몇 시간에도 모자르고요. 예, 핵심은 하나예요. 예, 결국은 어떻게 했던 간에 그런 철학을 실현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당선자께서 자기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유론. 네, 제가 좀 읽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봤어. 무슨 내용입니까? 그냥 재미없고 지루하고 번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핵심은 결국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거겠죠. 정부의 개입을 그쵸. 최소화. 예,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공부문 영역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부동산 입장에서도 공공보다는 민간에게 혜택을 주니까 건설사가 반응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플랫폼 정보를 지향하는데 그것도 결국 플랫폼 정보가 되려면 이쪽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겠죠. 그럼 기업들도 좋아하겠죠. 그쪽도. 어떤 기업, 어떤 쪽? 플랫폼에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부진하지 않나요? 규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뭐 이런 회사들. 그렇죠. 예,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도 좀 풀어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어떻게든 간에 그 이제 자본시장에 대해서 네, 어떻게든 간에 좀 규제도 풀어주려면 아까 그 세금 관련된 것도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이 기자님이랑 뭐 밥 먹으면서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유연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유연한 노동.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가 되게 이제 중요한데 쉬운 해고 뭐 이런 겁니까? 그죠? 그건 잘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참 잔인한 말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반길 내용이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의점이라는 회사가 있다면 그중에 가장 높은 코스트는 결국 이런 임금 부분 아닙니까? 인건비일 텐데. 뭐 예. 또 어떤 분들이 듣고서 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논란거리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사실 이런 게 관심이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민간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은 약간 주춤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마디로 이걸 다 요약해서 말하면 규제 완화고 예. 사실 이거는 탄소 중립도 굉장히 어쩌면 비개입적으로 가겠죠. 원전 같은 게 좋아질 수 있는 게 배경이 되는 거고. 아, 에너지 정책조차도 민간에 맡긴다. 에너지 정책도 어떻게 보면 그 좀 도입되는 규모를 예. 예를 들어서 좀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거 수출 상품화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원전도. 원전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 많이 바뀌는 데가 이런 데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좀 막아왔던 것들을 네네. 다 풀어주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태양광, 풍력 같은 친환경 정책은 네. 약간 한 스텝 뒤로 물러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가 가져온 가장 큰 바람이 뭐였냐면 탄소 배출권이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 전 시장에서 세계에서. 그렇더군요. 네. 예. 그게 이유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좀 에너지 업체들이 버티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원유를. 야, 예. 근데 뭐 너네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안 해 하고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음. 근데 결국 이게 안 끝날 것 같거든요. 러시아와의 갈등은 어쩌면 정치적인 지역 문제고 예. 블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후퇴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인류에게 참 재앙인데 어쨌든 간에 뭐 친환경 이런 것만 외치기에는 글로벌하게 정책 기조가 좀 바뀌고 있다. 그 친환경으로 가자는 게 약간 좀 한가해 보일 만큼 전황이 급박하니까. 그렇죠. 원전 같은 것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막 적자가 심했던 아까 언급하셨지만 한전 같은 기업도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야 그렇게 하면 원전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들이 강해지는 거죠. 최근의 변화들 잘 네. 캐치해서 투자에 반영해보자 그 말씀이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을 모아서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네. 터키라고 하면 네.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저 나라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죠. 네. 예. 금리를 올려야 될 시기에 낮추는 바람에 터키 리라화 가치는 막 떨어지고 네. 저 나라 또 저러다 망하지 이제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한동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잠깐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요즘 터키는 뭔가 수출이 잘 됩니까? 이 리라와 가치가 폭락한 상황 속에도 승승장구하는 산업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게 바로 그 위조 상품, 뭐 소위 짝퉁 산업입니다. 터키는 그 중국과 홍콩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가짜 위조 상품 수출국인데요. 제조국이군요. 네. 예. 명품 가방부터 뭐 의류, 액세서리, 운동화, 또 뭐 명품 브랜드들이 내놓는 대부분의 상품을 그대로 따라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 있는 그 시장에 가도 위조 상품 업체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그 터키 위조 상품 업체들이 SNS에 계정이 저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상품 사진을 올리면 뭐 영어, 이탈리아, 불가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된 수천 개 댓글이 게시물에 달리는데요. 예. 대부분이 구매하고 싶다. 가격이 얼마냐라는 글입니다. 터키에서 그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한 업체의 경우에는 그 틱톡 계정 있잖아요. 예. 여기에 팔로워 수만 15만 명이 넘어요. 와. 예, 그래서 이렇게 SNS에 사진을 올리면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응대하면서 주로 계좌이체나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해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게. 예, 저도 사실 오래전에 그 어둠의 세계에 잠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랑 또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대1로 접촉해서. 네, 그래서 거래 방식도 이제 점점 진화해서 10년 전에는 이베이에서 했다면 예. 5년 전에는 아마존, 그리고 현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왓츠앱 같은 그 상대적으로 좀 폐쇄된 공간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EU 지적재산국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그 터키의 이런 그 올해 그 위조품 산업 추세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터키산 가짜 명품의 가치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터키에서 만드는 이 가짜 명품들의 규모. 네, 그렇죠. 그래서 터키는 그 EU 국경에서 거래되는 가짜 명품 의류와 뭐 가짜 의약품까지도 있대요. 이게 주요 공급원이 되면서 중국을 추월했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의약품을 가짜로 만들면 뭐 건강식품 같은 거겠죠? 뭐 그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그런 걸로.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터키 경제가 나빠진 게 이들에게 오히려 더 도움되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 경제가 안 좋을 때 그 짝퉁이 성행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요. 지난해 매출이 이게 2배로 늘었다고 그래요. 이런 그 짝퉁 산업들이 대부분이 현금 거래인데다가 예. 대다수가 이 자국 거래가 아닌 뭐 EU 국가 근처에 EU 국가들로 보내는 해외 거래인데 이 말은 좀 수출이 결국에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터키 공식적인 수출액은 그 리라화가 급락한 환율 위기 때 급증하면서 1년간 33%, 그러니까 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76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키 리라화 가치가 이 폭락하니까 달러나 뭐 유로화를 쓰는 국가 고객들에게는 상품 가격이 더 저렴하게 느껴지면서 예. 수요를 더 부채질하는 효과를 만들어낸 덕분인데요. 우리도 환율 올라가면 뭐 자동차, 휴대폰 많이 팔리는 경험이 있어서 이건 이해는 가는데 네, 터키는 그 판매하는 주력 제품이 이 위조품, 모조품이라는 건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인 입장에서도 리라화보다는 달러나 유로화로 현금이 들어오면 정말 좋은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터키에서 명품 의류를 뭐 명품 가짜 의류를 30유로에 뭐 구입을 해서 예. 유럽 현지로 돌아가서 뭐 90유로에 재매각하는 외국인 상인들도 음,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위조품은 정품보다 싸지만 그 만드는 공장 입장에서는 위조품을 만들어 파는 게 더 많이 남아요. 그 정품 회사는 훨씬 싸게 사가거든요. 아, 정품을 기껏 만들어 봐야 네. 그 정품 회사에서는 아주 싼 싸게 값에 해. 사가니까. 네. 그래서 그 정품 제조 공장도 좀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가끔 우리나라도 그런 시장에 가면 예. 이거 정품 공장에서 따로 빼온 거야 그러면서 그 상표 제거한 의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예, 또 이렇게 드러나네요. 제가. 어둠의 세계는 그렇군요. 예. 네, 그런 식인 음. 겁니다. 그래서 터키 내에서 이런 산업이 커지면서 정부도 단속을 좀 포기하고 그 산업은 더 조직적으로 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터키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외화벌이 수단일 테니까요. 네. 한 푼의 달러나 유로화가 아쉬운 상황에서는 단속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변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런 그 이른바 명품 브랜드들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니까 네. 불똥이 바로 그 이웃으로 튀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EU 특허청이 밝힌 그 위조 상품으로 인한 손실만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에 달하고요. 예. 67만 명의 일자리 감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마 뭐 정품을 뭐 만들 때 살 때 필요한 제작, 서비스 인력 등 이런 걸 예. 의미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터키에서는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네. 예. 그 유럽 연합에서 나온 짝퉁 산업에 관련한 보고서가 있어서 좀 봤더니 EU 내에서 위조 상품과 어떤 지적 재산 범죄 수입이 2019년 기준으로 EU 전체 수입액의 5.8%인 1,30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짝퉁 산업이 얼마나 유럽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가짜 상품 세관 압수량이 13%가 감소를 했어요. 유로존 전체 교역량이 감소로 이어졌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또 그 위조 상품 생산자를 급습을 해가지고 압수하는 횟수를 2배로 늘렸대요. 근데 압수 품목은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좀 더 다양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위조 상품 제조가. 네. 그래서 지난해 1월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스탄불에서만 35만 켤레가 넘는 가짜 명품 운동화를 압수를 했는데 예. 이거를 이제 그들끼리는 터키 역사상 가장 큰 습격이다. 야. 이렇게 부를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 35만 켤레 전량이 해외로 보낼 상품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압수됐군요. 네, 근데 EU에서 이 가짜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돈 세탁의 기회로 이용하는 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현금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럽 연합 내에서 이 범죄 조직이 그 수입된 위조 상품의 유통을 좀 책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제품 조립 시설까지 마련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직적으로 그 이제 유럽 연합의 세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럽 국가로 정기 수송을 하는 경우도 적발이 되고 예.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게 터키가 많은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 다른 소식 하나 보죠.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한다는 걸 매일 보도 자료로 내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보도 자료를 낸다는 건 자랑할 만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 러시아에서 더 이상 장사 안 하기로 분위기가 바뀌었죠. 다짐합니다. 이제 이런. 네, 맞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전쟁이 나면 그런 글로벌 기업들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는 돈을 벌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인류애를 우리가 구현을 한다. 그런 인류애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철수하고 자랑하는 게 러시아에서 잃는 손실보다 다른 지역에서 얻는 이익으로 더 환원이 된다고 보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러시아에서 그 철수하는 기업이 지금 세어보니까 330개가 넘어요.
글로벌 기업들 중에. 네, 그 예.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연구팀이 이걸 다 집계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 330개 이상의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기로 했는데 기업에 따라서 뭐 판매를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예 철수를 하거나 예. 아니면 러시아 내에서 제조량을 좀 축소를 하거나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 뭐 이케아, 나이키, 뭐 애플, 넷플릭스, 마스터카드 그러니까 되게 다양해요 범위가. 그리고 이제 철수를 안 한다고 버티던 유니클로도 어제 현지 사업 중단하겠다 하고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 네, 그래서 러시아 정부와 의회가 너무 많이 떠나니까 예. 자국을 떠나는 그 외국 기업의 지분 규모에 따라서 기업 자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또 있어요. 아, 그냥 몰수. 몰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국유화. 그게 네, 몰수. 뭐 그런 예. 지분이 뭐 100% 아닌 네. 경우도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는 또 별개로 또 비우호 국가 기업의 그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호를 파기하는 법령을 또 공표를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하면 네. 이제 가짜 맥도날드 햄버거를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아, 맥도날드 간판 달고 네. 맥도날드 장사하실 분을 아예 그냥 러시아에서 모집해서 네, 당신들이 알아서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하고 팔아. 그렇죠. 우리 눈 감아 줄게. 그러니까 그 특정 와. 상품에 포함된 그 지적 재산의 사용 제한을 없애는 방안 이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양쪽이 다 퍼붓고 있군요. 러시아도 서구에게, 네, 서구도 러시아에게. 네 그런 셈이죠. 그렇게 빠져나가는 글로벌 브랜드들 중에는 미국의 청바지 브랜드인 리바이스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뭐 네. 포함됐겠죠. 다 빠져나가는 중에 뭐라고 뭐 남아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러시아인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하다. 네, 맥도날드가 나가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리바이스도 나가면 좀 우리 좀 서운하지 그런 기분인가요? 네 이게 제가 외신들을 좀 쭉 찾아보다가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중에 리바이스의 러시아 철수가 구소련 시대의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그 흥미로운 제목이 있어서 좀 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재밌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 구소련 시절 당시의 사람들에게 리바이스가 그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 뭐 그런 의미였다 그래요. 그래서 리바이스의 러시아 판매 중단이 상징성이 높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최초의 계기가 1959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미국 국립 전시회 같은 거를 열었어요. 59년에. 네. 예. 근데 이때 미국이 러시아 관료들한테 자랑했던 게 펩시 콜라병 그리고 폴라로이드 카메라 그리고 자동차 브랜드 중에 다찌가 있는데 그 다찌 컨버터블이 있거든요. 그거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히트한 아이템이 미국인들이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카우보이 그 노래를 부르는 홍보 부스의 모습이었다 그래요. 그 청바지에 대한 환상과 갖고 싶다 이런 욕망이 넘치면서 당시에 진열됐던 샘플이 대부분 도난됐다고 그럽니다. 미국산 청바지가 러시아에 처음으로 소개됐던 그 순간. 네. 근데 이 계기가 향후에 그 30년간 리바이스 청바지의 러시아 내에서 브랜드 이미지의 기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리바이스 청바지가 그 구소련 근로자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가지고. 청바지 한 벌이요? 예. 그래서 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짝퉁으로 거래되는 가장 사람들이 탐내는 제품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때 그 리바이스 청바지와 가짜 리바이스를 구분하는 방법까지도 유행하기도 했어요. 짝퉁 구별법. 네, 뭐예요? 청바지는 똑같이 위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진짜 청바지는 네. 그 성냥 있죠. 성냥의 그 머리를 섬유에 막 문지르면 그 불 붙는 그 부분. 네네 예. 그 염료가 그 성냥 머리에 파랗게 물이 든대요. 진짜가. 성냥을 문지르면 성냥 머리가 파란색으로 물드는데. 네, 근데 가짜는 그렇지 않다. 가짜의 염색이 더 잘 된 겁니까 그럼? 어쨌든 그 당시엔 그랬대요. 특성이. 예. 그걸로. 네. 성냥으로 딱 청바지 긁어보고 봐. 파랗게 묻어놨지. 이거 내 거 진짜야. 이랬다는. 네. 젊은이들은 전 세계 똑같은 것 같아요. 국적이 뭐든 간에. 아무튼 그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 그때는 이제 우리는 소련이라고 불렀을 테니까. 네. 그 당시에 소련 분들이 그 미국 청바지를 특별히 더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품질
품질이 좋았기 때문인데 그 미국 데님인 러시아 섬유 제조업체들이 만든 그런 거친 작업복보다 부드럽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미국 문화의 서구 자본주의의 좀 부드러운 힘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품질에 대한 로망이 얼마나 컸냐면 한 번은 그 1984년에 프라브다라는 그 모스크바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신문의 독자 한 명이 그 공산당 신문에 기고를 했던 내용이 큰 이슈가 됐어요. 네. 근데 이때 쓴 내용이 그 리바이스보다 청바지를 더 잘 만들 수 있을 때 그때가 국가 자부심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수 있을 때다. 라는 내용을 썼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 환상과 인기를 짐작할 수 있죠. 우주선 먼저 쏘아 올리면 뭐하냐? 청바지도 못 만드는 나라가 에휴 청바지부터 좀 잘 만들어 주세요 하는 얘기였군요. 네, 그래서 굉장한 환상이 소련에서.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서 리바이스가 철수를 하는 게 예.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서운하고 의미가 크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와 더 긴밀해지면서 중국이 러시아 석유 회사나 원자재 회사들을 사들이려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네, 맞습니다. 러시아가 사실 요즘에 비빌 언덕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례로 그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 금지 선언했잖아요, 얼마 예. 전에. 근데 미국은 사실 수입량이 한 7%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러시아에 정말 큰 타격을 주려면 그 러시아산 수입량이 많은 중국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중국이 안 해주고 있죠. 중국은 계속 사가면 좋겠죠. 어차피 똑같은 석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더 큰 상처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중국이 러시아의 석유 회사 같은 이런 원자재 회사들 지분을 사들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이제 국유 기업인 페트로차이나, 뭐 시노캠, 뭐 차이날코 등과 함께 그 세계 최대 가스 기업인 우리 많이 예. 들어봤죠. 러시아 국영회사 가즈프롬. 그리고 세계 2위 알루미늄 생산 업체인 루살 등을 매입 후보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사서 원자재를 중국으로 보내겠다. 네. 그리고 판 돈도 중국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당장 요 외화가 필요한 러시아에게는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뭐 나오는 뉴스들 보면 아무래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하는 공급망이 마비되고 뭐 금수 조치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폭등하고 그러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는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조달이 필수적이어서 예.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러시아를 좀 적대시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결국에는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명분도 서고 제재 속에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계산인 겁니다. 사실 뭐 유럽도 그 유럽의 독일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특히 가스 의존도가 높아서 마냥 적대시하기 어려운 입장인데요. 근데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나라들을 좀 압박하고는 있는데 사실 미국은 에너지 독립이 되어 있는 나라고 예. 뭐 독일이나 중국, 인도 등은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소련 에너지 사지 말자라고 한들 러시아 에너지 가져오지 말라고 한들 네. 그거는 너희들은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그렇지.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서로 네. 미국의 말발이 안 서겠어요 분위기상.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확고하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중국이 생각해야 된 거는 이렇게 러시아와 협력을 해버리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명분을 갖게 된다는 거.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일요일에 주간 하이라이트 시간에 뵙겠습니다. 7시 5분에 옵니다. 이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